바다에서 만난 인문학 마지막 회입니다. 바다, 한국을 구하다입니다. 전 시간에는 1950년대 말 60년대 초에 한국 해운이 그 후진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 해운은 그르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1950년대 말 1960년대 초 당시 우리 한국 해운은 주로 일본과 동남아시아 항로를 취항하면서 나름대로 세력 확장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해운기업은 국책기업인 대한해운공사 외에도 극동해운, 근해상선, 동서해운 등 10여 개의 해운기업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기업의 실무자들은 해운 경영의 중요한 기법인 선박용선, 배를 빌려서 영업을 하는 걸 말하는데요. 선박용선이라든지 선박매매와 선박금융, 그리고 국제해운 시황에도 좀 많이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탈바꿈하는 계기가 일어났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게임 체인저, 바로 게임 체인저인데요. 그것은 바로 한국 해기 인력의 해외 취업, 한국 선원들의 해외 취업이었습니다. 해외 진출입니다. 한국인들의 해양 개척인 겁니다. 한국 선원들은 1964년 이후부터 해외의 선박에 본격적으로 취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선원이 처음으로 해외 취업을 시작한 공식적인 기록은 1960년 6월 그리스 선박 라밀레페스호에 김강웅 통신장이 승무한 일입니다. 그때 부산항에 입항한 이 선박의 통신장이 병이 나서 하선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한국인 통신장을 구했는데 대한해운공사의 김강웅이 추천되었습니다. 김강웅 통신장은 입에서 2년 6개월을 성성 근무했는데요. 2년 6개월. 엄청나게 긴 기간이죠. 그는 회사로부터 아주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해외 취업에 성선한 한국 선원들은 뛰어난 해기 기술력과 근면함을 함께 갖춘 수준 높은 노동 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고장난 기계를 고칠 수 있었으며 오래되어 녹슨 갑판을 깎아내고 페인트를 칠해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한국 선원들의 뛰어난 해기 능력은 국제 해기 인력 시장에 화제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얼마나 사실에 가까운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한국인의 해기 능력의 우수함을 말해주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느 해운 선진국가의 해운 기업이 소유한 매우 오래돼서 폐선 직전의 선박에 이 선박에 한국인 선원들이 승선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인 선원들은 항해 중에 이 배를 정비하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수면 시간과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정비 작업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항에 입항이 가까워지자 배는 점점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입항일 당일 날입니다. 부두에서 배의 도착을 기다리던 본사 직원들은 초조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배가 오지 않는 겁니다. 물론 배는 제 시간에 진작 도착했는데요. 새로 말끔하게 단장한 바로 그 배를 회사 직원들이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세계 해운에 있어서
한국인 해기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던 시기에 바로 이때에 일본 해운이 한국 해기 인력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시 일본 해운은 자국 선원의 임금이 상승을 해서 운항비 부담이 크던 시점이었습니다. 일본 해운은 한국 해기 인력을 고용하면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른바 그 유명한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성 계약이었습니다. 이름이 좀 긴데요.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성 계약. 이것은 해당 일본 해운 기업이 선원 해외 취업 담당 주체인 한국의 해운 회사에게 배를 판다는 매매 계약서와 함께 그와 동시에 다시 일본 쪽으로 배를 빌려준다는 용성 계약을 맺은 후에 한국 측 선사는 승선 취업하는 한국인 선원 인력을 승선시켜서 배를 일본 측 선사에 인도하고, 물론 이때 보정 문제는 선박 금융에 밝은 일본 해운 측에서 주선을 하는데요. 한국 측 선사가 지불하는 선가 상환은 일본 측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용선료로 지불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방법에 의하면 일본 해운선사 입장에서는 저임금의 선원의 채용으로 운항비가 대폭 절감되는 효과가 되고, 한국 측 해운선사로 보아서는 선원 해외 취업과 더불어서 나중에 용선 계약이 종료되고 나면 종료와 함께 배가 새로 한 척이 생기는 겁니다. 양국의 해운 기업들에게는 너무나 절묘한 방법이죠. 이 절묘한 방법이 생겨난 데에는 일본 해운이 당시 자국 선원, 일본 선원들의 임금 상승 때문에 운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한국 해운으로서는 선봉량 증가가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국제 간의 해운 융합은 매우 특별한 경우인데요.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세계의 해운계는 우수한 한국 해기 인력을 그야말로 무한정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국 해기 전문인들은 세계의 해운 경영 주체들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선진 해운 경영을 경험하고 학습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이죠, 여러분. 아직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던 한국 해운이 세계적인 규모로 발전해 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국 해양이 세계적인 규모로 발전해 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당시 선원 해외 취업에 나섰던 우수한 해기 인력들 중에는 상당수가 국내로 돌아와서는 우리 국적 선사들의 해운 경영에 참여했는데요. 본인들이 직접 창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때 해외 취업 선원들이 벌어들인 외화가 한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는데요. 1960년대, 70년대 한국 경제 성장기에 수출만이 살 길임을 인식하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외국어로부터 차관에 의지해야 하던 그런 시절 아니었습니까? 이때 해외 취업 선원들이 해기 인력들이 가득한 외환 보유고가 너무나 빈약했던 당시 한국 국내 산업의 기반 시설과 공장을 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결국 이시영을 비롯한 초창기 한국 해운 건설자들의 불굴의 신념이 옳았던 겁니다.
아무 끝도 없는 황부지에서 일어서서 아무도 가지 않는 캄캄한 길을 가면서 캄캄한 길을 걸으면서 그들은 오직 해운 입국, 해운 입국을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그들에 의해서 양성된 해기 전문인들, 계획조선을 입안한 신태범, 한국성급을 창설한 허동시, 그 외에도 라스코 해운의 김동화, 상골라인의 서병기, 대형유조선 시스타호호의 시험 항해에 성공한 김정철과 이관용 등 수많은 해기 인력들이 대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험한 파도와 해상노동이라는 특유의 과노동과 가정과 사회를 떠난 외로움을 견디면서 그들은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흔들리는 가판 위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대양을 건너던 우리 선원들의 바다 풍경이었습니다. 해운계는 물론 우리 사회의 해양사상, 이 해양사상이 희미해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의 일입니다.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육상임금이 많이 올랐기에 굳이 바다라는 험한 곳으로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더해져 갔는데요. 그 시절, 그러니까 광복을 맞고 6.25 전쟁 전후에 근현대 한국 해운의 초창기에 그 시절 그들, 바다의 사람, 바다 사람들이죠. 이들에 의해서 외쳐지던 해양구호가 있었지요. 바다의 매골, 우리의 각오는 바다의 매골이라는 해양구호였는데요. 지금 저는 바다에서 만난 인문학 강의 지금까지 67회차, 67회차를 강의를 진행해 왔는데요. 이 시간은 본 강의의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이 강의를 마치면서 저는 근현대 한국 해운의 초창기에 외쳐졌던 해양구호, 우리의 각오는 바다의 매골이라는 구호를 생각합니다. 이 바다의 매골이라는 해양구호는 이제는 오래된 책에서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묻습니다. 바다의 매골이라는 해양사상, 이 해양사상은 우리 한국 사회에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일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터넷 한국해양문학관에서 진행한 바다에서 만난 인문학 방송 강의 모두 해서 67회를 진행했는데요. 약 8개월간의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회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다와 함께 언제나 좋은 시간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한국해양문학관의 심호섭이었습니다.